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후보 변호사실을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감사원을 타격한 투사 전현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문 전현희가 서겠습니다. 예, 아주 목이 갈라지셨네요. 전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설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목소리가 좀 크게 나지 않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 크게 내려니까 저렇게 목이 원래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유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스튜디오가 환하고 좋지 않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예. 지난번에 마포에 있을 때 그때 예. 찾아뵀는데 야,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로 또 이사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우리 네. 전현희 의원님을 뵈니까 전 후보님도 더욱 환하고 밝아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명찰을 아주 앙증맞은 걸 차셨는데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전당대회 이렇게 다니다가 만난 지지자분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전현희. 예, 이렇게 가끔씩 달고 다니고. 되게 생일잔치, 돌잔치 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네. 최고위원 당선되시면 또 그 한참 차고 계십시오. 그나저나 지난번에 그 청문회장 들어갈 때 이렇게 얼굴도 다치시고 허리도 다치시고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좋아지셨나요? 얼굴은 뭐 거의 나았고요. 예. 지금 이제 허리를 그때 좀 삐었는데 허리는 지금 뭐 여전히 조금은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그는 이제 좀 많이 나았고요. 허리가 지금 좀 아픕니다. 아직. 원래 전 의원님이 그렇게 투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또 지난번에는 용산에 그 서류 들고 갔다가 그때도 막 밀치고 그때도 또 혼나셨잖아요. 제가 혼냈죠. 아니 몸도 좀 다치고 막 그때 그러시지 않았나요? 네, 원래 저는 뭐 투사라고 하더라도 머리를 쓰는 투사였고 몸을 쓰는 것은 사실 잘 못했는데 예. 이번에 이 정권에 하도 무도하다 보니까 그냥 용산에 그때 증인 소환서를 가지고 공무집행을 하러 간 거거든요. 예. 청문회가 법사에서 열리는데 증인이 소환장을 거부를 해서 직접 그런 소환장을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산에 갔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경찰을 동원해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뚫고 가서 전달을 하려다가 몸싸움 끝에 또 제가 그때도 좀 다쳤고 또 법사위에서도 우리가 청문회 하려고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데 국힘의원들이 청문회를 완전히 이제 파행시키려고 못 들어가게 막는 상황에서 또 몸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좀 입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지금 선거 기간인데 김병주 후보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한마디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전현희 후보님 그렇게 온몸을 바쳐서 싸우는데 뭐 좀 그 정도는 또 감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온몸을 바쳐서 싸우고 뭐 그 파수도 붙이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시니까 제가 누적 득표 결과를 쭉 취합을 해봤는데 현재 4등? 네. 예. 5등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랬습니다. 4등이면 만족 안 하십니까? 사당도 지금은 워낙 훌륭한 쟁쟁한 후보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사실 5위권 안에 드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5위 안에 하는데요. 드시겠죠. 지금 5위 안에 이제 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걱정하십니까? 뭐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 제가 초반에는 상위권이었거든요. 예. 근데 점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내려오고 있어서 계속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로 좀 그 여성 후보가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줘야
이 뭐 또 여성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런 후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희망도 주고 또 제가 이런 버팀목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좀 만약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좀 면목이 없고 또 우리 민주당이 이 사실은 진보 정당으로 여성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정당인데 그런 역할을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일찍 모실 걸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더 힘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당장 이번 주말부터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정치 1번지에 왔다 가신 분들은 그 뒤로 힘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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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작 좀 불러주시지. 일정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네. 또 그 지역들 막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쉽지는 않던데 아무튼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최고위원 타이틀 달고 네. 한번 이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유세하실 때 이렇게 연설하실 때 들어보니까 탄핵 발의문을 내가 쓰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탄핵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이미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는 탄핵이 된 상태다. 다만 지금 이제 200석이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헌재로 가더라도 이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의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주요 이유가 이 대한민국을 정말 망하게 하는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참기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뭐 3년 후에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집권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3년 후에 우리가 정권 교체된다고 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하루도 견디기 힘들다 이런 국민들도 너무 많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뭐 외교도 폭망이죠, 경제도 폭망이죠, 뭐 국방, 안보, 뭐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국민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법치주의도 무너지고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오늘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3년이 기다렸다가 정권 교체하기엔 너무 길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거고 예. 하나는 탄핵이고요. 또 하나는 개헌입니다. 이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탄핵을 시키려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요. 탄핵이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히 요건을 갖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건만 갖췄겠습니까? 차고 넘친다고 봐야죠. 네, 차고 넘치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이 무능, 불법, 뭐 이런 무도함 이거는 뭐 이미 진짜 탄핵을 10번에도 뭐 모자랄 정도로 이미 요건을 갖췄어요. 저도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8석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탄핵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가 더 임계점에 끌어올라야 되고 아직 그게 이제 지금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럼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국민들이 함께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함께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기 지도부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 전에 이제 전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법리, 논리.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탄핵 발의문을
제가 직접 쓰겠다 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지금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핵이고 두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개헌, 예. 지금 사실 87년 헌법 이후에 시대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된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헌법이 지금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구시대의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헌을 해야 할 그런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갖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 그 4년 중임제 개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중임제 개헌의 중요한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5년 단임제니까 어차피 그 선거에 안 나오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4년하고 중임을 할 수 있으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국민을 의식하고 아무래도 민주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 뭐 시대상을 반영하는 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뭐 두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담은 헌법이 개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핵보다 좀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 크게 동의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을 갖게 된 게 군사독재 정권 너무 견디기 힘들고 이제 직선제 개헌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이고 5년 길지만 그래도 장기 집권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 그거 하자 해서 5년 단임 이렇게 계속 뭐 삼선 개헌하고 영구 집권 획책하는 거라도 막아보려고 해서 약간 기형적인 5년 단임제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헌법 개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더 신장하고 행복을 증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개헌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또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게 아이고 윤석열 하는 것 저거 지금 보니까 5년도 너무 길어 어떻게 해서라도 뭐 좀 줄여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 그럼 개헌이라도 이런 차원에서 또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게 참 뒷맛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한데 말씀 듣다 보면 일단 1년이라도 줄여놓으면 조금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 윤석열 보면 4년제 중임 아니라 2년제 중임해도 그 다음 선거 생각하고 고쳐지고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과 그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개헌이 보다 더 이렇게 건설적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쟁점들을 담는 그런 미래의 비전을 고민하는 개헌이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모든 원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도약할 수 있겠다.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씁쓸하기는 하지만 정말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빨리 좀 끝장냈으면 좋겠다는 것 네.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이제 됐습니다만 전국 각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던가요? 일단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하죠. 그냥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안 오고 일자리도 그냥 쫓겨나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결혼 같은 거는 엄두에도 못 내고
그 또 지방 청년들은 그나마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지방이 공동화되고 이런 현상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되는 정치권의 과제다 이런 걸 확인을 합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하는 것마다 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그 내용 다뤄봤는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정권을 어떻게 더 이상 두고 보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자기 가족들 뭐 범죄 저지르고 그걸 이용해서 사욕을 챙기고 그러는 자리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권익위원장 하셨으니까 제가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권익위원회가 명품 가방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뭐 한 사흘 정도 한 다음에 사건 종결해버렸다고 그래요. 임의조사권이라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거든요. 예.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신고자, 피신고자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김건희가 그 디올백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온 국민이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부인이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고 그 백을 반환하도록 즉각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안 했으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번에 권익위 결정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종결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거죠. 이 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금품을 디올백을 300만 원 이상, 뭐 샤넬, 뭐 화장품, 뭐 기타 등등 양주 이런 거 합치면은 거의 400, 50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한 금품을 수수를 했으면 그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대통령이 즉각 반환을 해야 돼요. 반환 의무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예. 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대통령은 그걸 부인이 그걸 받았으니까 그걸 준 사람한테 반환해야 되고 즉각 그 사실을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하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이건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익위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죠. 대통령이 신고하고 반환했냐. 이걸 조사하고 신고하고 반환을 안 했으면 법 위반이고 신고하고 반환했으면 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그는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민간인이니까 이거는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 법의 취지를 훼손한 거고 공직자에 대해서 가족들도 잘 챙겨서 그런 부정부패를 하지 않도록 해라는 취지에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가 이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려는 그 기관의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 일종의 직권남용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권익위의 이 결정을 하게 한 지시한 책임자, 적어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급 정도 될 거다 추정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건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권익위를 포함시키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또 여기에 대통령의 범죄도 있으니까요. 하는 특검법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 의원님께서 지금도 권익위원장에 계셨다면 대통령 조사하셨을까요?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고요. 대통령실로 쳐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대통령실 어디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사용된 물건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 이것은
형법상 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요. 대통령실에 그게 보관이 되어 있으면 이건 작물 보관죄입니다. 그럼 이거를 작물 보관죄를 하도록 지시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 누군가. 그러면 그 책임자도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예. 범죄 현장이거든요. 그런 걸 확인을 해야죠. 그럼 그거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다 포함해서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한 거죠. 예. 예.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사나 조사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기소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때는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았고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요. 그래서 뭐 탄핵 이후에 이제 예. 기소가 됐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대통령직 이후에는 기소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수사를 못하고 조사를 못한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다 잘못한 거죠? 일단은 지금 전원위에서 이제 결론을 내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전원위에 올라오기 전에 직원들에게 그러한 결론을 내도록 뭔가 유도를 했다.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건 직권남용이고 또 해야 할 권익위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시를 했는지 그렇게 유도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권익위에서 왜 그렇게 방통위로 많이 가지요? 이번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인사의 특징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시나 명령에 가장 잘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잘 수행할 그런 인물.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이라든지 대통령과 가치를 같이 하는 그런 인사.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 이런 인물인데 지금 권익위에 제가 있을 때에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권익위 부위원장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된 3명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찰 출신, 판사 출신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받은 미션은 제가 추측한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부에 고립시키고 쫓아내는 데에 그 역할을 해라. 이것이 저는 미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사실상 저에 대한 이 직원들의 업무 보고 이런 것도 가로막고 그리고 저의 이제 뭐 지시나 이런 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저를 감시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뭐 국민의힘과 소통하면서 저를 압박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제가 임기가 만료돼서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미션은 종료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에 그때 저를 압박하는데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번에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가서 현재 방통위 직무대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태규 부위원장은 법원의 판사 출신인데 있을 때부터 극우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판사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저를 압박하는 미션을 주고 발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뒤는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공수처에 이제 그 지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공수처 처장 그 추천위원회에서 계속 3번이나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로 갔는데 그래서 보내줬군요. 대통령이 아주 신임하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극우적인 인사라고 봐야죠. 그러면 김태규 부위원장이랑도 권익위에서 겹치는 기간이 제 밑에 부위원장이 있었죠. 그때 겪어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에 인사는 했나요? 인사는 드리던가요? 저를 뭐 무시하죠.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뭐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저와 직원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사실상 직원들의 보고도 가로막고 자기가 거의 위원장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고 뭐 사실상 용산과 계속 소통하면서 저를 압박했고 뭐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권익위 소속 국장 한 분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세종시에 사는 분인가 본데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익위 소속 국장이면은 아마 우리 전 의원님도 누군지 알 사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명이 안 나왔나요? 예, 실명은 안 나오고 그냥 A씨라고만 나왔습니다. 권익위 고위 인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이렇게 속보가 떴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통신 사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전 의원님도 문자 받으셨나요? 조회했다고? 저는 그 작년 말경에 제가 그 통신 사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이번에 일괄적으로 받은 거 전에 따로? 네네, 다른 사안입니다. 예. 사실 이번 이 사안을 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이 그야말로 자기 가족 일가들을 위한 그런 나라로 전락을 시키고 있다. 이걸 정말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윤석열 그때는 아마 대선 후보였던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그때 윤석열 지금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등 89명을 통신 사찰을 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에 대해서 이거는 미친 짓이다. 그리고 이거는 게시타포나 하는 짓이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온통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수처를 비난하고 민간 사찰하는 거냐 이러면서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를 피웠는데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뭐 그게 이제 뭐 김만배 예. 이런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언론 뉴스타파 이런 거 관련된 지금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 하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뭐 몇만 명 또 지금 뭐 거의 10만 명이 있다는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위로 그냥 무차별 예. 대규모 통신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부인을 통신 사찰을 했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뭐라고 그랬죠? 미친 예. 그리고 이거 게슈타포나 하는 일, 독일의 나치 정권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란 말이죠.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야권 인사들을 주로 그리고 언론계 인사들을 사찰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는 뭐 그때랑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규모의 통신 사찰을 한 거고요. 그럼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말을 빌면 이 윤석열 정권 게시타포 나치 정권 아닙니까? 그보다 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그리고 이거는 뭐 미친 짓 아닙니까? 검찰이 미쳤죠. 검찰이 미쳤어요. 대통령 이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조아린 거 아닙니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검찰, 이거는 이번에 그걸 이제 주도한 검사가 지금 탄핵 검사로 청문회에 올라와 있는 검사 중에 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도 규명이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막 통신 사찰하고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을 위해서 좀 챙겨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익이 짓밟히는 거 아니면 짓밟히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 오늘 전현희 의원님 나오시니까 격려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부자님,
전현희 의원님 귀하신 분 나오셨네요.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분입니다. 품이 있고 겸손하고 개새끼를 이기고 돌아오신 여전사.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개새끼를 이기고 돌아오신 여전사. 정필성님께서는 우리 전현희 의원님 성함 석자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근사한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운 좀 떼보세요.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네요. 현재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히히 웃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 최고위원 되시길 응원합니다. 예, 정필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8월 18일 한 열흘이 꼭 남았는데 이 다음에는 당선돼서 네. 한번 지도부로서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그리고 또 대의원 국민들께 한번 지지 호소하는 발언 한번 하시죠. 제가 이번에 기호 8번입니다. 근데 전당대회 마지막 서울이 8월 18일이라 88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기고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저한테 8번을 주신 것 같아요. 오뚜기 8번. 예,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아. 항상 쓰러지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오뚜기 같은 투사 전현희에게 이번에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주시면 반드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시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 표 주세요. 예, 오뚜기 8번이군요. 네. 네, 넘어지지 않는. 그런데 참 저렇게 차분하신 전현희 의원님을 어떤 새끼가 투사로 만들었는지. 예,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앵커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 전현희 후보님 만나봤습니다.